자,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257페이지로 가볼게요. 257페이지에 오시면 연체료 계산하는 거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단지별로 이제 다 다를 거예요. 다른데 이제 별표에 관리규약 준칙에 이제 나와 있는 그죠? 관리비 연체율 계산할 때 보통은 이렇게 돼 있죠. 1년까지는 연이율 10%로 하겠다. 1년 초과되면 15%다. 이렇게 예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한 거 밀할 계산이니까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예시 하나 여기에 나올 수 있어서 관리비가 30만 원인데 160일 연체됐대요. 그러면 1년 이하는 12%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할 계산합니다. 30만 원 곱하기 연이율 12%에 올해 365일 중에 160일에서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하짜리만 좀 기억해 두시고 1년 초과하면 1년까지는 12%를 적용할 거죠. 여기. 그 다음 1년 초과되는 건 또 날수만큼 15%를 적용하겠다 이건데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이제 1년 미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올 수 있으면 연체료 계산하는 거 일할 계산하는 거니까 받으시면 되겠고 자 다음 261페이지에 가셔서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으로 오겠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그쵸? 비비 자,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 역시 필요한 부분만 빠르게 하고 갈게요. 이 공동주택 회계처리 목적은 항상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이죠. 누가 관리주체가 이제 회계 담당자죠. 회계처리하는 관리주체가 이해관계자는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회계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뭐 회계 처리하고 계산하는 건 이거 기초고요. 기본인 거고요. 회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이게 회계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뭘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죠? 네. 회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자, 공동주택 회계 연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 연도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처리 기준에 정해져 있고요. 역시 상법 규정에 의해서 이건 써놓을게요.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회계 연도 우리나라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개인 사업자도 소득세법에 근거해서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그 다음 법인 사업자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회계연도를. 그러나 역시 최고법인 상법 규정에 의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처리 원칙은 우리 신명중개충안 이렇게 했었죠. 그거하고 손익계 단서 작성 기준, 재무상태비 작성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다음 2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2페이지로 오시면요. 다른 건 보실 게 없고 회계장부 이게 가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 회계장부로 다루는 것, 다루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회계장부들에 뭐 현금 출납장,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 그 다음 관리비 부과 명세서와 세대별 관리비 조정 명세서. 물품 관리 대장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근데 여기 밑줄 끈 것보다요 그 뒷장에 요거를 보셔야 돼요. 지출 증빙자요. 얘가 시험에 나오면 핵심입니다.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서 그죠? 회계 장부로 지출 증빙 자료도 회계 장부로 보는구나. 그죠? 일단 그래서
지출 증빙 자료도 회계장부로 본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다음 26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오시면 전표가 있죠. 16조 전표. 전표. 다른 거 이제 전표 이제 수정과 관련해서 요건 좀 기억할게요. 사항 봅니다. 전표는 임의로 수정, 삭제, 변경할 수 없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수정하고 싶으면 일정한 수정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임의로 마음대로 바꾸거나 삭제, 변경할 수 없지만 다음에 절차를 따르셔야 됩니다. 처리 기준에서. 그래서 일단 볼게요. 당일 작성한 거 있죠? 당일 작성된 게 잘못되다. 그럼 언제든지 업무 담당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일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거는 언제든지 작성했다가 잘못됐으면 고치시면 돼요.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이후 거부터는 이제 하루가 지나면 변경할 경우에는 누구의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당일 거는 회계 담당자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얻으셔야 되고. 다음 월 마감이 지났어요. 월별 마감 이후에는 작성된 또는 입력된 전표를 변경할 경우에는 자, 위탁관리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결재를 받으셔야 되고,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다음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재를 받고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 거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 하루 지나면 관리사무소장, 한 달, 월 마감이 끝나서 관리비 부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일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재를 받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수정하더라도 5항 밑줄 볼게요. 합계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있죠? 안에 세세적인 내용이 바뀌었을 뿐이지, 합계 금액은 변경. 그래서 누락된 거나 그럼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변경, 총 합계 금액 내용, 하나의 전표에서 합계 금액을 바꾸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은 보실 게 나머지 것들은 없고요. 내용이 좀 많은데, 안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보지 마시고. 자, 이제 근로기준법 쪽으로 282페이지로 갈게요. 쭉 건너뛰세요. 회계 처리 기준. 내용이 많지만, 보실 필요 없습니다. 282페이지에 근로기준법이 나오는데, 역시 우리 벌써 다룬 내용이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부터 볼게요. 퇴직급여.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해서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평균임금은 법에,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은 일평균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임금은 항상 계산할 때 일당으로 환원시킵니다. 뭐 이렇게 날라다녀 자꾸. 자, 이 평균임금, 이거 퇴직금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퇴직금은 원래 평균임금이 보통 통상적으로 커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큰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셔야 돼. 그러니까 퇴직금은 항상 둘 중에 큰 걸로 계산하는 겁니다.
요거 우리 퇴직금 계산하는 거 뒤쪽에서 실기교재에서 다룰 겁니다. 실기교재 갖고 오시는 첫날 바로 내일 아마 갖고 오시라고 할 건데 그때 다룰 건데 우리 평균인 이거 퇴직금 계산하라고 이제 나옵니다. 근데 보통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 이건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월 평균임금, 즉 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이 주어지는 경우,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월 평균임금에다가 365일 중에 총 근무일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때 더 간략하게 나오면 이것도 일할 계산하지 말고 근속연수가 몇 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근속연수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아주 제일 쉽게 나올 때입니다. 근데 저도 시험 볼 때 그쵸, 처음 생겨갖고 시험 볼 때 저도 이렇게 나왔어요. 퇴직금 계산할 때 월 평균임금 주어져 있고요. 근속연수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쪽에 퇴직금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간략하게 내기 위해서 월 평균임금하고 근속연수가 뭐 2.4년, 3년 뭐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래 아니죠. 법은 그죠? 항상 일평균임금으로 바꾸셔야 돼요. 원래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평균임금, 그죠? 일평균임금을 원칙대로 계산하는 경우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1급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요. 원칙대로. 그러면 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원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항상 평균임금은 일당으로 환원시켜요. 거기에 법에 그죠? 1년 계속 근로하면 며칠치?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당으로 환원하신 다음에 30일을 곱하면 1년 근무하면 지급할 퇴직금이라고요. 그죠? 거기에 일할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365일 중에 총 근무일수로 계산하시는 게 법에 따라 원칙입니다. 이거 되셨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2급에서는 그저 계산하는데 한참 걸려요. 실기에 나올 수도 있고 필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한참 걸려서 잘 내지 않으려고 해요. 1급은 거의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2급 쪽에서는 내고 싶으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간략하게 더 높고요. 왜? 이렇게 나오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자, 일평균임금 역시 볼게요. 법에 의해서 일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일평균임금 다시 써볼게요.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있죠. 3개월 지급된 임금을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누셔야 돼요. 원래 법의 원칙대로. 그러니까 실무에서 퇴직금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7월 5일날 퇴사했다. 그러면 그 전에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지급된 임금이 얼마? 그 다음 6월달 얼마? 5월달 얼마? 4월달 얼마?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7월 5일부터 3개월을 소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도 3개월치 임금을 합치셔야 되고요. 이 근무일수도 소급시켜서 많은 달이면 92일이고요. 3개월이 적으면 90일이에요. 그렇게 나눠서 일평균 임금을 원칙대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일당으로 반. 이게 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 퇴직금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물론 우리 전산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죠. 퇴사 처리만 하시면 퇴직금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이렇게 나오면. 근데 1급에서는 시험을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그럼 3개월 임금도 더 하셔야 되고 3개월 일수 따지셔야 되고 이 근무일수도 언제 입사해서 언제 퇴사했는지 그럼 얘가 총 며칠 근무했는지 다 따져보셔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이게
근데 2급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더 높고요. 이거 우리 실기교재에서 계산해 볼 겁니다. 우리 교재 실기교재 얘가 한 서너 개 정도 실려 있어서, 그래서 평균임금, 일평균임금 여기 있죠? 평균임금의 정의가 있네요.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임금이죠. 그 3개월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 즉, 이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은 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개월, 최근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 퇴직금이 가장 대표적인 사유죠. 평균임금으로 하니까 그 사유가 퇴직을 땄겠다? 그럼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균임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일당의 30일치를 1년 퇴직금이니까 그 다음 360을 근무일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퇴직금, 실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이건 퇴직급여 충당금은 쉽죠. 우리 시험에서 항상 기본급에다 재수당 더하셔서 나누기 12로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시험에서 연차수당 충당금하고 월정 상여금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되고, 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된 게 있다 이러면 그것까지 더하셔서 다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연차휴가 볼게요. 역시 다 법에 다뤘습니다. 우리가 앞쪽에 다루긴 했지만 연차휴가 수당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근데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 못 갔다 오면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어요.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수당은 왜 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로 수당을 줘야 된다. 통상임금 그죠? 이상 줘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 규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연차휴가의 강제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근거해서 실무에서는 연차휴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줘야 돼요. 물론 근로기준법이 강제로 적용되는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써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 연차유급 휴가에 관련된 규정 앞쪽에 살펴봤습니다. 항상 연차유급자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이 만근이라 그랬죠. 80% 이상 출근한 15일 이상의 유급 휴가를 주셔야 돼요. 물론 1년 그저 미만자라고 할지라도 1년 미만자라고 할지라도 1개월 개근하면 1일 유급 휴가를 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한 달 동안 개근 다 출근했다 이러면 하루씩 생겨납니다. 한 달에 하나씩 총 11개가 생겨나죠. 근데 바로바로 쓰셔야 돼요. 1년간 안 쓰시면 이거 다 소멸합니다. 그렇죠? 바로바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망이 이제 삭제된 규정 전에 얘기했죠. 원래 요거 사망 밑에 삭제 이렇게 돼 있죠. 요 삭제돼 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다 그랬죠. 요거 원래 요거 1년 미만자도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생기는 거 1년 딱 그저 만근하면 15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년 미만 때 요 생긴 거 월차 형식으로 썼다 그러면 여기서 빼는 규정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망이 사용자는 근로자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 휴가를 주는 거, 아까 월차 하루씩 생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2항에 따른 즉 1년 만근하고 나면 15일 생기잖아요. 포함해서 15일로 하래요. 그래서 1년 전에 하루 이렇게 쓴 거 있다 그러면 15일 생기는 거에서 빼라고 이 사망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로기준법 개정하면서. 그죠? 그래갖고 여기 26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1년. 그 26일이 생기는, 그죠? 삭제 규정이 없어져갖고. 그래서 복잡 판정이 있었는데 이거 다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아예 이건 보지 않도록 하시라 그랬어요. 그냥 지워버리세요. 이 규정 지금 26일 이런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큰 것만 사항은 기억하셔야 되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유급휴가가 가산되죠. 최대 적치일 25일입니다. 그래서 1년 넘어가고 2년 만근 때부터 하루씩 늘어나요. 이거 그죠? 늘어나죠. 그래서 1년 만근, 2년 만근 하면 15일이고 3년 만근이면 16일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최대로 늘어나면 25일까지예요. 그래서 근속연수가 가장 오래된 자라도 최대 25일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자, 이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통상임금 이상을 주라고 돼 있죠. 이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정확히는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입니다. 여기 법이 있네요. 그래서 월급 임금을 원래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이 통상임금은요 근로계약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원래 지급하기로 약정된 원래 금액을 너 월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통상임금은 뭘로 환원시켜요? 법에 시급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시급. 얘를 왜 시급으로 환원시키려면 얘가 왜 생긴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그죠? 1시간 초과 근로하면 어떻게 계산할지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통상임금이라고 시급으로. 되셨죠? 일단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연차 수당 충당금 이거 연차 수당 계산하는 거 뒤에 역시 실기교재에서 다룰 겁니다. 얘는 뭐 그닥 그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없는데 얘도 계산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앞쪽에서 강조한 연차 수당 충당금은 항상 통상임금 기본급에다가 나누기 24였죠? 나누기 24 나누기 24로 계산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나누기 12 연차수당 충당금은 나누기 24로 계산해서. 근데 요거보다 근로기준법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적어두세요. 자, 원래 근로기준법은요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거 이거 상시고용인한 5인 이상 사업장은요 상시고용인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거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고 싶다. 상시고용인원 5인 이상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상시고용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러면 상시고용인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일단 요거 먼저 상시고용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5인 미만이더라도 지켜야 하는 사항 볼게요. 즉 근로자가 한 명만 있더라도 지키셔야 될 사항들 이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퇴직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올 겁니다. 퇴직금. 그 외에 주휴수당, 유급 휴일 수당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휴게시간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최저임금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좀 기억나는 거 다 써드릴게요. 그 다음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 수당 이거는 근로자 1인이라도 고용하면 무조건 지키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퇴직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얘가 시험에 나올 거고요. 나오면 퇴직금은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했다 이런 무조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회계 담당자라도
요 인사 관련, 그죠? 이 근로기준법, 이 기본적인 것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서. 자, 주 휴당 유급 휴일이 뭐예요? 예, 일요일 얘기하는 거죠? 일요일. 유급 휴일이죠? 보통 우리 5일제 근무잖아요. 지금 일상화되어 있어서 토요일은 무급 휴일이고요. 일요일은 유급 휴일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기준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5일 하면 40시간 근로를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40시간. 근데 근로시간을 따질 때는 일요일 있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에요. 돈 주면서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시간을 따질 때는 기본 주당 근로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요. 통상임금이나 이런 걸 따질 때는 주당 일요일도 8시간 쳐갖고 48시간으로 따지는 거예요. 소정근로 했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원래 돈 주면서 쉬는 건데, 그죠? 예, 돈 주면서 그 주 휴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휴게시간 규정.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4시간을 일했다. 얼마의 휴게시간을 주셔야 돼요? 30분 이상은 꼭 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8시간이죠. 우리가 8시간이면 근로 중에 1시간에 휴게시간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있는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간에 8시간 근로자들 1시간 휴게시간. 이 휴게시간은, 그죠? 이 고용주가, 그죠? 사용자가 사용인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휴게시간 규정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최저임금 규정 당연히 지키셔야 되고, 근로계약서 작성 한 명이라도 채용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 해고 있죠? 최소한 해고를 할 거다. 근로기준법 언제까지 해고 예고하도록 돼 있어요? 30일 전까지, 한 달 전까지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셔야 됩니다. 해고 예고를 못했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일분에 해고 예고 수당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고를 하기 전에 법에 의하면 일단 노동조합이나 이런 게 있다면 아무리 법이 그래도 해고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해고가 마음대로 시킬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시키려고 한다.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 통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면 그죠? 30일분 수당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1인 있더라도 주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역시 시험과 관련해서 그러면 상시 고용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아도 될 규정. 이거 같이 상시 고용인은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규정 사항 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거 근로기준법에 있지만 따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우리 연차휴가예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52시간 근무제. 그 다음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야간 근로에 드는 추가 수당, 가산 수당 얘기하는 거고, 휴업 수당.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역시 연차가 가장 중요하니까 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 규정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데는 그죠? 연차 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그죠? 법대로 해. 그래도 규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52시간제라고 하는 건 기본이 아까 주당 8시간이니까 기본이 40시간이죠. 그죠? 그 다음 연장 최대한 얼마까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장.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할 수 있잖아요. 법에서는 최대한 12시간 한 주에 연장을 해도
12시간까지 밖에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야 이러면 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야간 휴일, 야간 근무, 휴일 근무에 가산수당 50% 가산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50% 가산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임금이 있다. 그러면 야간 근로, 연장 근로, 휴가 근로 하시면 50% 주셔야죠. 150% 계산해서 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휴일에 야간 근로 했다. 그럼 거기에 또 50% 가산하는 겁니다. 그럼 그죠? 계속 가산된다고. 근데 5인 미만 사업장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 이거 볼게요.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에 70%의 휴업수당 주도록 돼 있죠. 즉 이게 뭐예요? 사업장이 그죠? 영업이 잘 안 돼. 그럼 사업장을 잠깐 휴업할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그죠? 대표자가 이 사업장 계속 해봐야 물건 만들어봐야 뭐 해봐야 영업장 운영해봐야 이익도 안 되고 계속 손해만 한다. 그럼 휴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휴업하게 되면 70% 임금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의 70% 휴업수당으로 주셔야 되죠.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식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일상적으로 회계 담당자는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을 좀 정리한 거고요.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개 꼭 기억해 두세요. 한 명만 있어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퇴직금이고요. 그 다음 연차 휴가 규정은 5인 이상 되어야 적용되는 강제 규정이에요. 다음 장 갑니다. 4대 보험 볼게요. 4대 보험 역시 앞쪽에서 다 정리를 했는데 자 3대 보험은 사업주를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그랬죠.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는 공단이고요. 그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거죠. 자 건강보험 역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예. 직장 같은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죠. 그죠? 예. 이거 관리자 다 없어졌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를 당연히 하고, 역시 사업주와 직장 가입자는 50%씩 부담하죠. 60세부터 이게 빠집니다. 자, 고용보험 보시면요. 고용보험 역시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관할이 있죠. 근데 항상 실업 3개의 사업이 있었죠.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실업급여에 관련된 것만 반반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율이 나오네요. 자, 이 요율을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에 월액에 얼마? 9% 내죠. 국민연금.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4.5% 부담하고요. 근로자가 4.5% 부담하죠. 그래서 월 받는 소득월액에 4.5%씩 내는 거라고요. 건강보험료율 지금 2025년도 7.09%죠 지금. 그래서 사업주가 거기에 3.545%고 역시 근로자도 3.545%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장기요양보험은요. 건강보험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계산할 때는 일단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소득 월액에 3.545% 하면 얼마 금액이 나오죠? 거기에 12.95% 거기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고 역시 근로자 부담분의 12.95% 해서 계산하시면 될 거고 산재보험은 당연히 사업주 전액 부담이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거고 고용보험만 실업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만 50% 부담하자. 고용안정사업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뒤쪽에 가시면 이 실업급여 관련된 요율도 이건 좀 고쳐야겠네요. 교재가 옛날 이거는 고쳐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실업급여 요율 1.8%예요. 지금 1.8%로 바뀐 지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근로자가 0.9%, 사업주도 0.9%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규모에 따라 틀려요. 사업장 규모가 적으면 0.25% 조금이고요. 규모가 크면 0.85%까지 이렇게 쭉 적용합니다. 네, 퍼센테이지 암기하지는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저 정도 되는구나 좀 봐두시면. 되셨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갈게요. 교재 2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90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용어 관련해서 우리 문제 이런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용어 있죠? 용어 쪽에서 주로 나와요. 개인정보법. 그래서 일단 개인정보. 제일 핵심은 이거죠.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이게 개인정보죠. 그래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는 개념 그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저 의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영상 등을 통해서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갖고 얘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 이러면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됐죠? 물론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시험에서 역시 보셔야 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데서 쉽사리 얻을 수 있는 정보하고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로 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도 개인정보로 본다는 겁니다. 처리는 넘어가시고 정보 주체 그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자,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자, 이 정보 주체죠. 딱 봐, 얘 누구야? 이렇게 특정할 수 있을 때 걔가 누구야? 누군지 알 수 있는 자, 이 정보 주체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그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로 개인보다는 기관, 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이나 사업자 아니면 비영리 단체, 기관, 뭐 개인도 될 수 있지만 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회사나 기관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 단체.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영리기업이면 회사, 비영리면 단체, 뭐 협회 이런 그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개인정보의 회사 안에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이 있는 거고요.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개인이죠. 업무를 담당하는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념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회사 안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 있을 거고, 취급을 하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업무를 총괄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여기부터 밑줄 그으면 되겠네요. 책임지는 자 주로 임원일 거예요. 대표자라든지. 그래서 사업주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로 임원이겠죠. 책임을 직원한테 책임을 지지는 않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부서의 장, 임원 정도 될 겁니다. 임원일 거예요. 임원. 개인정보 취급자는 주로 이제 직원이겠죠. 직원. 개인정보 처리를 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로 이제 임직원,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주로 이제 직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도 밑줄 그을 거지만 우리 시험에 요거 여기 당구장 표시 있는 거 뒤에 나올 얘기인데 개인정보 취급자 및 개인 책임자를 꼭 지정해야 되고 누가?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 다음 이 취급자 책임자에게 필요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 교육으로 있는 거죠. 개인정보 법정 의무 교육이죠. 우리 항상 6개월 정도 단위로 의무 교육들 1년에 한 번 이상 꼭 받잖아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넘어가시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춰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이 XPERP 프로그램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에요. 거기 입주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자, 영상정보 처리 기기 여기까지 보고 싫은 시간 가질게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이나 사물,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이나 무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일체의 장치, 영상정보 처리기기죠. 주로 우리 CCTV죠. 폐쇄로 텔레비전 CCTV 아니면 CCTV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로 연결된 카메라가 있다. 이러면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카메라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즘은 이 카메라에 영상정보뿐만 아니라 음성정보도 그죠? 다 녹음이 되죠. 네, 서버에.